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쓰고 그리는 고정순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 이렇게 큰 잔치에 제가 첫 시작을 열게 돼서 기쁘고 또 무겁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딱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앉으니까 또 재미있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편집장님께서 저 소개시켜 줬을 때 BTX 빼고 나머지는 맞는 말이에요. 핫하지 않아요. 핫하지 않은데 자꾸 핫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이 양반이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저랑 톡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좋은 기획이 생각났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 기획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기획력이다. 제가 감탄을 했었어요. 그리고 감탄하면서 동시에 저를 이 라인업에 넣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 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뒤에 쟁쟁하게 많이 계세요. 이혁배 선생님도 그렇고 권인덕 선생님도 그렇고 정윤호 작가님도 그렇고 제가 보고 많이 배우고 존경하는 그런 작가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저 말고도 많은 작가님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계속 목요일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제안하시고 그리고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시고 강연 주제가 어떻다 이런 거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제 안에 좀 제일 큰 물음표가 있었어요.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이 인문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전을 찾아봐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인문학은 그렇다고.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인간에 관한 모든 학문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약간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예술과 그 다음에 역사를 빼야 된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뺀 게 인문학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이 모두를 포함한 게 저에게는 인문학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림책은 저에게 가장 인문학 그 중심에 있는 예술 장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그림책이 만난 예술 그리고 사람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림책을 만들 때 작업 노트라는 거를 썼었어요. 그림책 작가가 되려고 준비를 조금 많이 했어요. 준비를 잘했다는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작업 노트를 쓰는데 작업 노트를 뭐 재료는 뭐 쓰고 스토리는 뭐를 할 거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때 제 상황 그리고 그때의 나의 심경 이런 것들도 그 작업 노트에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때 나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놓은 노트가 제게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제 책 산문집 안녕하다가 될 수 있겠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작업 이야기는 약간 뒤로 밀리고 그때 당시에 제 사연들이 좀 더 많은 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내고 나서 제 생각을 많이 정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때 뭔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다가 넣어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차례차례 그림책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는 게 또 제 재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작업을 이렇게 쭉 할 때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건 이 작업 노트를 쓰는 것과 그리고 문학이었어요.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제가 영감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림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따로 어떤 시간을 내서 무슨 경험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료 친구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뭐 어디 멀리 이렇게 즐거운 것도 많이 보고 문화를 많이 즐기는데 저는 그런 걸 즐길 시간이 좀 없었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제가 가장 저렴하게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게 문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서관 주로 많이 이용했었고요. 그다음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제가 63.1MHz 들으면서 거기 보면 클래식 방송이 나오는데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 가면은 한국영상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한국 영화에 대한. 그때 한국에서 개봉된 모든 영화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료실에서 공짜로 영화를 보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서 제가 문화적 자양분을 좀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랬더라면 아마 작가가 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저에게 영향을 준 영화, 문학, 음악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위아의 소설 허상간 매열기를 읽었어요. 허상간 매열기, 매열, 피를 판다는 얘기죠. 여기서 허상간은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매열을 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피를 팔아서 아이들의 먹을 거를 장만하죠. 제 이 소설을 읽고서 생각했습니다. 매혈이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 소설 후반부에 가면은 더 이상 매혈을 할 수 없는 허상간의 사연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나를 위해서 매혈을 한 사람은 누굴까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소설에 가장 저를 끌었던 대목이 허상간은 피를 판 뒤 림프의 한 반점에서 황주를 곁들여 돼지 간 볶음 한 접시를 먹고 나와 거리를 걸었다. 한겨울의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목 깊숙이 파고들었다.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다. 그는 이것이 피를 팔았기 때문이란 걸, 즉 자기 몸속의 열기를 팔았기 때문이란 걸 알고 있었다. 허상간 매열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한기가 한겨울의 바람 때문인지 피를 팔아서인지 자식 걱정 때문인지 알 수 없게 된 한 사내의 심정이 담겨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읽고 그때 마치 운명처럼 또 다른 소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이 노인을 바라봤다. 생이 저물어가고 있는 시간에 늙고 하얀 발을 흐르는 맑은 물에 담그고 있는 나의 늙은 아버지. 나는 불현듯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한때 소년이었던 어린애였던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던 나의 아버지를 생각해 봤다. 내 청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한때 청년이었다는 것을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 아버지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모두 하나로 겹쳐졌다. 그러자 순간 아버지는 젊으면서도 늙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새로 태어나고 있는 아주 기괴한 존재로 변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 이거는 장윤희 교수님이 번역하신 빅피쉬, 소설 빅피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화로도 있는 거 아시죠? 영화로 보면은 이 신화 같은 이미지가 더 부각돼서 나옵니다. 팀 버튼의 영화 빅피쉬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는 작고, 그리고 아버지를 둘러싼 모든 세상은 굉장히 거대해요. 한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은 너무 험난하다는 것을 연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문장들과 그리고 제가 만난 이미지를 합해서 만든 그림체 손바지 아저씨의 손바지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줄도 모르고 새가 울고 우는지도 모르고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한 가장의 모습이 담긴 제 그림책입니다. 근데 이 그림책을 쓰고서 제 마음속에서 후련하게 뭔가 이렇게 털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았었나 봐요. 모든 작품을 만들 때마다 다 끝나고 나면 아쉬움은 다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책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는지 더 잘 만들었으면 더 곱게 다듬어서 아버지를 드렸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제가 만들 때 당시에 작업 노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당신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유일한 행운. 당신의 팔자에 가장 빛나는 인연. 당신은 나를 위해 날개를 두고 발로 나는 새. 나를 위해 원치 않는 포식자가 되는 불쌍한 짐승.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쓸쓸한 이야기. 내가 함부로 끝내지 못하는 연속극. 내가 부르는 가장 슬픈 돌림노래. 라는 문장을 써서 제가 안녕하다에 실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저 이거를 쓰고 나면 더 이상 미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아직도 더 쓸 게 많구나.
아마 앞으로도 나는 많이 쓰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 저한테 영화가 화면 연출할 때 도움을 많이 줬었거든요. 팀버튼 영화. 그리고 제가 이때 하나 깨달은 게, 그림책을 만들 때 화면 연출에게 가장 교과서처럼 쓸 수 있는 건 영화가 아닐까.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화적인 상상력과 연출이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글로 쓸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이야기를 글로 쓴 안녕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안녕하다 사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안녕하다에도 표지에 이 양과의 동물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냈던 책 늙은 산양도 양이 나오고 왜 이렇게 산양, 특히 이렇게 머리에 뿔난 동물을 많이 그리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이 머리에 뿔난 동물이 너무 신비로워요. 어떤 여러 가지 신화 속의 동물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동물들은 궁금하지 않은데 이 양들은 참 신기해요. 머리에 뿔도 있고 그리고 말발굽을 달고 있고 그리고 절벽을 올라가고 있고 정말 전혀 그 험난한 절벽을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이 생긴 애들이 이렇게 옆으로 해서 힘차게 절벽을 타고 오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약간 달리는 거는 말 같은데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모습은 인간 같은 굉장히 저한테는 신비로운 동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녕하다는 제가 워낙 강연 때 입 아프게 얘기 많이 하기도 했고 저에게 안녕하다를 가능하게 해줬던 건 음악이었어요. 이 음악이 있어서 제가 안녕하다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작업 노트에 초안이 돼주기도 했지만 제가 이거 쓸 때 당시에 많은 아르바이트 중에서 지방에서 제 아이들을 방과후 미술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내려가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CD를 한 장 샀었거든요. 근데 그 CD를 사는 바람에 차비가 모자라서 그날 알바를 못 갔어요. 그리고 그 CD를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본전이라도 뽑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고 그때 그린 그림을 제가 작업실 월세를 받기 위해서 밖에 내다 팔았어요. 저는 한 번도 전시를 위한 전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판매를 위한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그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을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사갔어요. 이런 신비로운 순환을 제가 이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글 쓸 때도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제가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만들었었는데 그에게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그림이 좋았습니다. 정확히는 그 그림들이 좋았습니다. 종일 헛헛한 연주를 하고 난 대가로 두둑한 지갑을 얻었습니다. 그날 그 그림들을 산 건 나의 외로움을 달래는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날을 기억합니다. 음악은 누군가의 기억을 지배한다. 내가 받은 소식으로 미루어 보면 더 그렇습니다. 차비와 맞바꾼 음악, 그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렸다고 했지요. 그로부터 몇 해 뒤 홍대 어느 구석 살롱에 걸리게 된 그 그림들은 보자마자 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내 음악이 누군가에게 닿고 그것이 그림이 되고 그 그림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묘한 순환입니다. 이때 제가 샀던 CD의 주인공은 가수 하림 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고 추천서를 받으려고 편집자가 제 원고를 모두 모아서 가수 하림 씨에게 보내줬고 추천서 그 이상의 글을 받았어요. 귀한 글을. 그래서 이 안에 실게 됐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작가들이 보통 제가 동료 작가들하고 얘기하면 요즘 음악 뭐 들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에게 음악은 정말 큰 자양분이면서도 영감의 원천이 돼주기도 하면서 노동요가 돼주기도 해요. 저희는 주로 혼자 있기 때문에 옆에 노동요가 없으면
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 밥 매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저는 제가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불리기도 바라는데 그림 그리고 글 쓰는 노동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 육체 힘이 남아있는 한 계속 그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 노동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들을 수 없어요. 귀한 시간이니까. 그럴 때 저에게 큰 힘이 돼줬던 가수 하림 씨.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다 할 건 아니지만 고마워요. 제가 안녕하다 내고서 안녕하다 읽고 전화 준 편집자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꾀라는 거는 한 3명 정도 되는데 그 꽤 중에 여기 길벗 어린이 송지현 부장님도 계셨어요. 저희 식성 함께 만들었을 때 안녕하다 읽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버지에 대해 쓴 그 문장을 꽤 좋아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랑 만나서 이러저러한 사는 얘기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제 글이 좀 길게 들어가는 책도 만들어 보고 싶다. 저한테 또 제안도 주셨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안녕하다로 묶여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안녕하다 그릴 때 가장 그리고 싶으면서도 조심스러웠던 그림이 바로 이 사창가 그림입니다. 제가 당시에 여기 이렇게 꼬마 아이가 돼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눈을 꼭 감고 다녔거든요. 이 어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했거든요. 근데 20살에 집 나와서 그림책 만들면서 느낀 건데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남의 인생을 재단할 수 없더라고요. 함부로. 그래서 지금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때 제가 함부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녕하다는 사실 제가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제 반성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좀 미안한 사람이 많은가 봐요. 미안한 짓도 많이 했는지 그런 반성에 대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친구 결혼식 때 돈이 없어서 그림으로 대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쭉 흘러오면서 가드를 올리고라는 책을 냈는데 이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책이에요. 제가 중간중간에 나 이건 못하겠다 포기를 했는데 정말 이 그림책의 진행과 거의 똑같았어요. 예, 안 하겠다 포기한 게 한 3번 됐거든요. 이 책 안에서도 한 3번 쓰러지고 또 3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과 거의 같이 합니다. 요즘 제가 어디 강연 가면 제 좀 일부러 더 힘줘서 읽는 책이기도 해요. 좀 힘내시라고. 이 가드를 올리고 만들 때 저한테 이 장면이 가장 어려웠던 장면이에요. 쓰러져서 일어나야 하는데 빨리 일어나야 되는지 천천히 일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즈를 좀 제일 오래 연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같은 포즈를 여러 번 그린 거는 너무 입 아플 정도로 당연해서 네. 그리고 저는 이걸 굉장히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림책을 제가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자랑하기도 하고 가드의 과정에서 제일 힘주어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기에는 그냥 뭐 저게 뭔가 하는데 공책처럼 생겼구나 하는데 이거 덤입니다. 제가 중간에 구성이 바뀔 때마다 이걸 모두 다 프린트해서 전 장면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진에는 요거밖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만든 더미가 50권이 넘습니다. 장면이 한 장 바뀌어도 만드셨어요. 이건 달리에 계시는 고선아 실장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전 이 얘기가 제일 하고 싶어요. 전 그림책을 혼자 만들 수 있으면 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이너 그리고 특히 또 편집자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이 가능했고 그리고 저는 모든 작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편집자의 의존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없으면 그림책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전 너무 촌스러운 사람이라서 디자이너가 저의 촌스러움을 매만져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책 나오면 밖에 나가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동료들과 함께 책을 만들고 있고 그걸 지금도 제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드에서 뭐 장면 연출을 어떻게 했고, 뭘 했고, 이거보다 전 이 사진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이 영화가 처음에 2003년도인가 개봉을 했는데 제가 이때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너무 가고 싶고 보고 싶었는데 영화를 못 봤어요. 그래도 꾹 참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재개봉을 했어요. 이게 작은 영화치고는 사람이 많이 들었다 해서 다시 재개봉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못 갔어요. 그때는 극장 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몸이. 그래서 두 번째 개봉도 놓쳤어요. 이제는 저한테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당시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봤어요. 이게 10,000원에 3개 주는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다 봤습니다. 역시나 제 마음을 그리고 저 자체를 좀 많이 바꿔놓은 영화입니다. 여기에 너무너무 건강한 남자와 건강하지 못한 여자 둘이 나와요. 연인으로 나오고 여러분들 모든 이야기 다 아시겠지만 결국 조제와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는 헤어지지만 조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건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기로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저는 그거가 가장 이 영화에서 아름다운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도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드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좀 고민을 했었어요. 가장 큰 고민은 이 책이 갖고 있는 약간 둔탁한 느낌? 이게 과연 물론 스포츠물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너무나 둔한 그 느낌들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촌스러움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저 책 만들어주시는 그 디자이너 분께서 고정순을 세상 누구보다도 세련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소망도 있으실 정도로 정말 촌스러웠었어요. 근데 이렇게 촌스럽고 느리고 둔한 이 그림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때 만난 그림입니다. 이거 일본의 그 불꽃놀이 하나비. 일본에서는 이 불꽃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나 봐요. 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만화 영화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림 자세히 보면 그림이 아닙니다. 색종이를 다 뜯어서 오려서 붙인 겁니다. 그리고 가위를 쓴 게 아니라 손으로 뜯어서 붙인 거예요. 하나하나. 왜 이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야마시타라는 작가예요. 일본의 야마시타 기요시인데 이 작가는 몸이 불편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색종이 조각을 조금씩 떼어서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 밑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야마시타의 색종이 조각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민들레 꽃잎 같다. 연약하지만 조밀하게 서로에게 몸을 의탁해 단호한 형태를 이룬다. 불꽃놀이를 포착한 사진과 회화는 흔하지만 야마시타의 하나비 연작이 특별한 이유는 섬광의 이미지를 가장 느리고 고된 작업을 통해 재현하는 역설이 거기에 있어서일 것이다. 김혜리 작가의 그림과 그림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느린 방식으로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터지는 불꽃을 그려낸다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고서 좀 힘을 얻었어요. 그냥 나의 속도로 가자. 세상의 속도와 세상의 어떤 그 세련된가는 좀 내가 비껴 있더라도 내 속도로 갈 수 있겠다. 일단 뭐 잘 가지는 못해도 제가 목표로 한 것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때 이 글에서 좀 힘을 많이 얻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남해 출판사에서 제 책을 열심히 읽으면 그것도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색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싶었는데 더 크게 홍보되는 그런 느낌은 뭘까요? 이 자리가 제가 여러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편집자분들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따로 제가 만나서 고마워라는 인사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하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오랫동안 작업했던 편집자 중에 만만한 책방 전소연 대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개업할 때 제가 준 책이 가드를 올리고입니다. 개업 선물로. 돈 안 드는 걸로만 주로 선물을 하는 게 제 특징이죠. 그리고 제가 제주도 가서 만들어 온 그림책 철사꽃길이까지도 이 친구한테 떠넘겼어요. 아무도 안 받아줄 것 같아서 그건 내가 다음 생에 갖겠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 책을 또 넘겼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울고 있는 사람에게, 이거 김광석 노래 가사예요. 정확하게 거기서 발췌한 거 맞고, 그리고 그 노래가 저한테 영감을 준 것도 맞아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뭐 이런 가사가 쭉 나오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제 그만해라. 왜 이렇게 징징대냐. 이제 눈물을 닦고 너도 네 살길 찾아가야지. 라고 하는데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 대해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그만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의 호의조차도 저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의 제 마음을 제가 한번 그림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이 완성될 무렵쯤에 이 종소리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그림책 자체가 종소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영화 아실지 모르겠어요.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인데 이 영화가 저한테 약간 그런 걸 줬어요. 영감은 아닌데, 야, 나도 세상에 나왔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저한테 좀 용기를 좀 줬습니다. 이 영화가 제가 저는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걸 잘 추천을 못 하겠어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정말 계속 어떤 이 주인공 남자가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여기서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식 셋을 잃은 남자입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는 저런 표정을 짓는구나 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만들어 왔다 이거에 대해서 사연을 굉장히 많이 넣긴 했는데, 사실 이 철사꽃길이 모델이 된 건 철수세미예요. 근데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철수세미에서 이 디자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뭐 작가랑 같이 얘기를 나눌 때 물어보더라고요. 이 철사꽃길이는 무엇의 은유냐 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철사꽃길이는 제 안에 있는 아기 코끼리만한 슬픔인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면 이 크기와 깊이와 어떤 이 부피감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저는 아기 코끼리만한 슬픔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 주인공들에게 따로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소회를 잘 밝히지 않는 편인데 데이트한테는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맨발로 저 돌산을 걷고 철사를 끌고 다니고 어린아이 너무 가혹한 일을 많이 시킨 것 같아서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한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상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뭐냐라고 물으면 잘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게 저의 젊음인지, 저의 뭐 건강인지, 저의 행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주변의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슬픔 때문에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언젠간 좀 다른, 조금 더 희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 결국 모두 죽는다. 이거 이야기의 탄생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근데 그쵸. 이 뻔한 얘기죠. 우리 죽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비극은 죽음뿐이에요. 다른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알고 있지만 그의 죽음을 주변에 그 다른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한 명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아주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저 또한 끝나지 않은 슬픔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되게 사연 많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꼭 아니고요. 이러면서 제가 쭉 흘러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안에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서서히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니 고단한 사람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엄마, 아빠 이야기가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가족애를 강조한 책도 아닙니다. 저는 엄마, 아빠, 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엄마, 아빠를 꺼내 왔습니다. 부모의 친권이 지나치게 강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자유권이라기보다는 자녀의 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으로 권리보다는 의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부모의 양육 방식은 치유의 법권적 천륜 영역이 아니며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제재 대상도 아니어야 한다. 비대한 국가를 선호해서가 아니다. 공공의 개입이 닫힌 방문 안까지 이루어질 때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자유로워지는 약자들이 가족 안에도 있기 때문이다. 이 약자들, 이 이상한 정상가족에 나오는 이 가족 안에 있는 약자,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명제 아래서 제가 엄마, 아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엄마는 제가 오랫동안 같이 작업해왔던 편집자 친구가 저랑 회의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엄마 왜 안 와? 그때 제가 생각해냈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느라고 집에 못 돌아가고 있는 워킹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아빠는 내가 지켜줄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가슴 아픈 택배기사님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주인공 아빠도 택배기사님입니다. 제가 당시에 이 작업을 할 때 편집자한테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좀 쉬니? 그랬더니 아니 집에 딱 들어가기 전에는 마트에도 들려서 먹을 거라도 사야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단한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이 엄마가 왜 이렇게 늦는지에 대한 아이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지만 이 이해는 제가 완벽하게 도왔다고 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도 그리고 제가 여기서 완벽하게 다 했다고 자부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기도 하죠. 이 사회 시스템이. 제가 그 친구한테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가장 좀 피곤한 게 뭐냐 그랬더니 회의할 때가 제일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상사의 모습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친구를 위해서 선물처럼 불빛을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저랑 좀 오래 같이 일했던 옮기는 안경수 편집장님, 제가 감사한 마음 쭉 다른 출판사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장면이 지금 그림책의 뒷표지에 실린 건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장면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이 책을 통틀어서. 모두 집에 돌아가면 가족이 있다. 그리고 아빠. 이 아빠, 요즘에 택배기사님들 얘기 많이 나오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가슴 아파라고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 책들을 많이 읽어요. 그럼 우리가 늘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줄 몰랐어. 근데 생각해보면 사회 현상이라는 건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린 왜 모를까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나밖에 안 보여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터넷도 발달돼 있는데 타인의 고통에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그려보고 싶었던 장면이에요. 정말 저렇게 다 상자들이 집을 알아서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이거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이 사회 현상을 말할 때 해결책을 위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메시지에 매몰될 수도 없고요. 소재로만 바라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고 저희가 작업할 때도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래,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면 성공적일 수 있는데, 강요하고 가르치고 메시지라고 강조하면 저는 그런 책은 만들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책을 또 잘 만들 재주도 저한테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딸이 물어보죠. 아빠 지켜주는 게 뭐야? 지켜주는 건 좋아하는 사람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켜주는 거 진짜 멋있다 하면서 딸이 아빠를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지켜주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가족애로만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가족주의를 넘어선 어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아저씨는 정말 코가 손일까? 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소방관 이야기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영웅 프레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는 한껏 누군가에게 네가 영웅이야, 천사야 이러고 부풀려 놓고서 그 사람에게 가야 할 정당한 대우 같은 거에는 눈을 감아버리죠. 왜냐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누군가 희생을 하면 나는 편안해지니까. 이게 과연 옳을까 해서 이 생각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까 앞에 철사 코끼리의 코끼리는 제 안에 있는 굉장히 낯선 형태의 코끼리라면 이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이곳에 나오는 이 코끼리 아저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동요에서 착안했습니다. 익숙한, 친숙한 코끼리죠. 이 낯설고 그리고 친숙하고 똑같이 코끼리인데 왜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슬픔에 대한 은유와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좀 더 빠르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친숙한 코끼리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나눠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코끼리를 좋아합니다. 동물 중에서도 유독 좀 좋아해요. 그래서 순박하게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코끼리를 실제로 볼 수 있어 하면은 보러 가고 싶지 않아요. 동물원에서 본 코끼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상상 속으로만 이 존재하는 코끼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동물은 평화롭고 생선은 푸르며 사람은 애처롭다. 이게 뭐냐면 김소연 시인이 말한 등입니다. 등. 제가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보면 좀 쓸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의 뒷모습이 이렇게 쓸쓸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쓸쓸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인간은 참 사는 게 힘들고 외롭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에 많이 이렇게 침전됐다면 요즘에는 좀 제가 좀 그걸 밝은 어조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소
시소를 만들 때, 아, 그런 애처로운 그 등을 한번 쓸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나랑 놀래? 라는 그런 제 마음을 좀 담아본 책입니다. 시소 작업할 때 사실, 즐거웠어요. 물론 모든 작업들이 다 저에게는 즐겁고 의미가 있겠지만, 처음, 편집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그것도 신선했고, 근데 저희가 책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서 회의를 하면 별로 책 얘기는 많이 안 해요. 다른 게 사는 얘기를 좀 주로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사는 얘기를 또 하다 보면 그게 결국 사는 얘기가 책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그렇게 흘러요. 그래서 오늘 회의인가 뭔가 이러면서 만나는데 그게 나중에는 책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북토크 할 때 이제 제가 같이 서로 주고받았던 이제 메일, 뭐 톡 이런 내용도 같이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때 편집장님이 저한테 주셨던 시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글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길고 긴 시소 놀이를 즐겁게 하려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인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우리 옆에서 바로 함께 살아가는 친구와 이웃이잖아요. 이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발을 구르고 호흡하고 가끔은 멈춰 휴식하기도 해요. 우리 무거운 인생을 씻어 타듯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지은 평론가께서 시소에 대한 글을 써주신 게 있어요. 제가 제 작품을 누군가 평한 걸 제 입으로 다시 얘기하는 건 엄청 민망한 일인데, 근데 정말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타인의 무게가 있어야만 가능한 놀이, 그리고 그 가능한 삶에 대해서 책이 보여준다라고 하셨는데, 가끔 김지훈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내가 이런 책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글로 저를 위로해 주셔요. 이 글을 처음 편집장님한테 받았을 때, 제일 뭐 다 좋은 말인데 가장 저한테 딱 와닿았던 거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무거워질까봐 혹시 염려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은 조금, 좀 경쾌하고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전에 책들, 초기 작품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꽤 나름 되게 귀엽게 그리긴 했지만, 시소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경쾌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운동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남자아이가 혼자 놀려고 물방울을 이렇게 뽀글뽀글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 그거 그릴 때 재미있었거든요. 제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 풍부하지 않은 상상력 안에서 재미있게 표현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난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작업했던 그런 작품이라서 그런지, 가벼운 마음이라는 거, 그걸 또 즐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이 저에게는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고, 닭들은 모두 그게 그거고, 사람들도 모두 그게 그거고, 그래서 난 좀 지겨워. 그러나 내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을 듯 환해질 거야. 모든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발자국 소리를 나는 듣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 속에 숨게 하지. 내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슬퍼. 그러나 내 머리칼은 금빛이야. 그래서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밀은 금빛이어서 너를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밀밭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고. 어린 왕자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제가 어린 왕자에서 이 문장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이 문장을 읽고서
시소의 어떤 부분, 내가 함께하는 즐거움, 그리고 함께하는 상대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제 짝을 이루면서 나온 책, 나는 귀신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나는 사라져가, 나는 귀신이 될지도 몰라 라고 말했던, 제가 잠시 한 1년 정도 같이 공부했던 꼬맹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꼬맹이 친구가 그림책을 만드는데 그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자기는 귀신이 될 거라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그 꼬맹이 사라지지 말라고 만든 그림책입니다. 나는 귀신.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친구인데,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고등학생이 돼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킨더랜드 이양 편집장이 저와, 글작가 허정윤 작가를 같이 이제 콤비로 콜라보를 해서 만든,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 그리고 강아지 공장 이야기를 다룬 63일이 있습니다. 제가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좀 가슴 아팠던 경험을 이 책에서 녹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늙은 산양 이야기를 만들 때 저에게 영감이 되어준 책,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영화 아모르.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노년, 죽음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제가 작업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성경 구절.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가끔 읽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우리라면 과연 죽음은, 노년은 어떻게 찾아오고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그림책입니다. 어느 늙은 산양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작업한 작품들과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된 제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주르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1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2부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질문 먼저. 선생님 지금 옷 새로 사신 거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새 옷인가요? 이건 겨울용 셔츠요. 전에 있던 건 여름용 셔츠고요. 샀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뽑은 질문인데 에세이집 기다리신다는 말도 되게 많았어요. 네네네.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철수쌤이 보면 작가님 생각날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사전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른으로는 미안해요. 이렇게 좀 재미없고 좀 다소 엉망진창의 세상을 좀 남겨줘서 미안하고, 작가로서 미안해요. 재밌는 책을 못 만들어서 제가 어린이 팬층이 좀 없어요. 제 책 좋다는 친구 잘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도 포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있어요. 안 보이는 데다 숨겨두긴 했는데,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좀 어른들이 나쁘게 보이는 이런 면들을 잘 기억해 뒀다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으로도 미안하고 작가로도 좀 미안하다는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라이브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 네. 시소에 나오는 고양이 모델은 무엇인가요? 네, 제
저랑 같이 지내던 용근이란 고양이에요. 용근이란 고양인데 이 친구 엄청 귀엽거든요. 그림책 읽어주면 끝까지 읽고 있었어요. 그림책 에밀리 디킨스 나오는 에밀리라는 그림책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모델입니다. 굉장히 뚱뚱한 고양이고 10kg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모델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아이들 팬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6세 아이가 아빠는 내가 지켜줄게 정말 좋아하고, 사냥 이야기 초삼이 좋아하고 있고, 아이야, 왜 그러니? 그리고 무서운 중이님이 올라오셔서 작가님 팬이라고 인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작가님에게 영등포란? 네, 영등포. 저의 고향이죠. 저의 고향은 영등포입니다. 지금도 호족도 아니고 제가 태어난 곳도 아닌데도 저의 고향은 영등포.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의 정서를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쳐준 그런 공간이에요. 영등포에 색깔들이 있어요. 어떤 사창가의 불빛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에 있는 야채들의 어떤 색감이라든가, 그리고 이 쪽방촌 위로 뜨던 하늘 노을 색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이 갖고 있는 그 변두리 같은 촌스러움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영등포에서 받았던 영감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등포는 저의 고향입니다. 네. 작가님이 오늘 유난히 함께 일한 동료들, 작가, 편집자들 네네.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네네. 작가님은 나와 맞는 편집자, 그리고 출판사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첫 책 내기 전에는 저 편집자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한두 권 냈을 때는 밥 사주면 만났어요. 와, 날 밥 사주는 사람도 있어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 책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번 만나면 또 다음에 또 만나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또 이어지더라고요. 관계가 지속되면서 제가 딱 특별히 나 저런 편집자랑 일하고 싶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만나서 제가 받은 느낌들,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어느 정도 세계관이 비슷해야지 좀 같이 책 만들 때에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밥 사주고 술 사주면 좋아해요. 그리고 그림책 작가 하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는지 듣고 싶으시대요.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일을 너무 많이 동물원 아르바이트. 네, 동물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제 경륜장 매표소에서도 일해봤어요. 경륜장이 그 자전거로 이제 사람들이 돈 배팅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매표소에서도 일해봤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밖에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임대 이렇게. 그러면 제가 걸어 다니면서 그걸 다 전화번호, 그 다음에 위치 이렇게 적어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그 아르바이트 할 때 나오는 게 지급 품목 중에 운동화가 있었어요. 저 처음에 운동화 준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 운동화 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북카페 이런 데서도 했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텔 벽화 그리는 일도 했었습니다. 네. 다 꼽을 수 없는데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좀 늘 사연팔이가 될까봐 조심스럽기도 해요. 요즘엔 얘기할 때마다. 네. 많은 아르바이트가 글 쓰는데 좋은 소재가 된 것 같네요. 라는 문자 올려주셨고, 작가님께서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찾으셨을까요? 그것이 그림책으로 세상과 이야기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도 찾고 있어요. 저는 안 찾아요, 이제. 네. 제가 안녕하다에도 썼는데, 저 되게 하찮은 이유로 태어난 것 같거든요. 분명히 하찮은 이유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 온 거는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단,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즐겁고 싶어요. 이 즐겁다는 건 하하호호가 아니에요. 슬픔이 있든, 고통이 있든, 그리고 행복이 있든, 그걸 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말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좀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사전 질문으로 돌아가면 네, 작가님만의 뮤즈가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뮤즈 제가 뮤즈라면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뮤즈까지는 아닌데 제게 좀 어느 정도 이야기의 소재가 돼주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우르르 몰려가 다니는 사람들. 아, 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올라온 질문 중에 아이들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제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지켜줄 수 있는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가정폭력이나 이런 그림도 좀 많이 그렸고, 63일 뭐 동물원 이런 작품에서는 좀 아픈 동물들의 현실 같은 것도 그렸는데, 폭력을 담을 때,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디까지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는 고민해 봤습니다. 작품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미화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그 날 것 그대로 드러내지도 않는 거, 그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의 표현적인 부분은 그렇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로서는 정확하게 현실은 이야기하지만 공허한 위로와 위안은 함부로 주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키고 싶은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뭐 없다 하실 때 단호하시네요. 이렇게. 네. 맞아요. 빨리 얘기해 드려야죠. 아,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안 되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만 할 때 답답함이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림이 잘 표현이 안 됐을 그런 때,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림은 계속 표현이 안 돼요. 한 10,000장 그리면 그 중에 하나가 좀 마음에 드는 경우가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밑그림 없이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밑그림 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림이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려야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이건 아니었는데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태를 느낀다기보다 계속해요. 계속 제가 그게 나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은 참 특별해요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 저희 엄마 아버지가 해줬어요. 특별하단다 이렇게. 그리고 목소리 말씀하시는 모습도 너무 매력적이시라고. 웰다잉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시크하시네요. 없는데 그건 있어요. 사람이 노년이 있어야지 이제 죽음으로 이루는 경우를 얘기한다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 그 전까지 가는 단계에서 자신의 어떤 존엄을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최소한 사람들은. 그 존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 내가 소유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포기하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조금 나은 죽음을 향하는 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선택한 삶, 내가 선택한 길, 그걸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그나마 좋은 죽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단호박이신가요? 단호해서? 네. 다 단호박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네, 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데는 괜찮은데 관계에서 나오면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뻥진 얼굴로 저를 볼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양해 바래요. 그 편집자나 평론가가 하는 서평 말고 일반 독자가 하는 서평도 읽어보시는지. 저 아침마다 읽어요.
아침마다 읽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인터넷에서 판매 지수 확인하고 새로 달린 그 사람들의 그 리뷰가 있는지도 읽어요. 그 사람들이 새로 단 리뷰 말고 전에 있는 리뷰까지도 다시 다 읽는데도 10분이 안 걸려요. 리뷰가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그때 약간 전문적으로 서평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거는 이제 느낌이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 거 말고 진짜로 느낌으로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별 3개짜리 보고 그런 가슴이 아파요, 제가. 다 읽습니다. 두 분이 같은 질문 올려주셨는데 글을 먼저 쓰시나요? 그림을 먼저 그리시나요? 그리고 글이 어려우신지 그림이 어려우신지.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뭐가 먼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손바지 같은 경우에는 글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렸어요. 글을 다시 썼어요. 대부분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근데 그림이 먼저 나온 경우도 있어요. 시소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먼저 나왔어요. 시소를 그림책으로 하자 거기까지만 정했고 다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나온 다음부터 이야기가 좀 풀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림책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더미 이제 50권 나왔다는 거 보여드린 이유도 그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조화로운지를 보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먼저 나왔다고 순번으로는 정확하게 매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이 어렵냐 그림이 어렵냐라는 질문은 둘 다 어렵긴 한데 딱 구분져서 하나만 얘기 드리면 여전히 제가 이렇게 뭐랄까 배움이 풍부하거나 길지 못해서 좀 문학적인 그런 쪽이 소양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공부해 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배우면서 하는 게 또 저한테 맞아서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다 어렵습니다. 네.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호하는 연령대 독자들이 있으신지? 아니 선호하는 연령대 일단 아이들은 안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거의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제가 합니다. 어떻게 갔더니 엄마들이 데려온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편집자 친구가 부탁하면 아이들 강연을 가끔 가거나 하는데 아이들은 제가 강연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못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제 책을 많이 좋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은 잘 안 합니다. 근데 강연을 많이 한다기보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뒤로 밀린 것도 있고 그리고 잘 강연을 그렇게 능숙하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요즘에 강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죠, 제가. 작가님 답변이 모두 에세이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들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매력적이시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냐는데요. 선생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앞부분에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 때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이제 작가들이 모두 책을 내고 좋아하고 막 쫑파티도 하고 뭐 누구는 베스트셀러도 되고 그런 모습을 쭉 지켜봤거든요. 많이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뭐 다 각자 속도도 다르고 부러울 수밖에 없기도 한데 만약에 나에게 그림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 한 권만이라도 주어진다면 그때는 행복하게 만들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싶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하하호호 너무 막 좋은 게 좋은 거구가 아니에요. 지금도 편집자들하고 치열하게 머리 맞대고 얘기하고 어떨 땐 싸우기도 하고 못해 먹겠다 하기도 해요. 전 이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 포함한 거 이 모두를 다 느끼고 싶습니다. 그때 못 느꼈던 것들을. 그래서 아마 치열한 척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삶을 포기하면 왜 안 돼요? 라고 젊은 교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작가님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삶을 포기하면 왜 안 되나?
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아니야, 젊은 교사님이 아, 이 물어보신 질문 잡기에 그런 네. 질문을 했나 봐요. 아, 작가님이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지. 그렇게? 네네. 이게 좀 다소 무거운 얘기는 될 수 있는데, 저도 좀 중간에 건강이 안 좋아서 많이 좀 저 자신을 저 스스로 놓고 싶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그러면 안 되겠다.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이 스스로 상을 놓는 거는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할 게 있다면 나는 나 하나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말고 다른 존재들이 나를 같이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나 하나가 이게 지금 그냥 딱 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저를 다시 그래도 살자라고 만들어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질문을 받았더라면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네. 네, 질문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독자분들이 서평 쓰기 운동본부 조직해서 네. 당장 서평 쓰러 가시겠다고. 그거 진짜 마음이 내켰었는지 아닌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저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네. 이제부터 리뷰 테러를 하시겠다는 말씀들이 계속 올라오고 계십니다. 요즘은 어떤 노동요를 들으시는지 궁금하시다는데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건 제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 거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이 듣는 건 요즘에 청소할 때 많이 듣네요. 이날치 음악은. 예. 그게 저한테 좀 요즘 많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이게 뭘까라는. 근데 왜 내 몸은 움직이고 있을까라는. 네. 춤을 추세요? 네, 춤춥니다. 제가 춤을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때 한 번 추는데 1년에 한 두세 번 추나 이러는데 그때 빼고 춤을 추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약간 그 안무처럼은 출 수 없는데 막 흉내내고 싶은 욕구가 들긴 들더라고요.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책 만드실 때 그 독자 대상을 정하고 만드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안 정합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어른들 중에 가장 애 같은 사람이고 애들 중에선 가장 어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얘기죠.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제가 이 늙은 산냥은 딱 99세 노인들에게 맞춰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애 같은 어른 같은 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에게도 독자가 있다면. 독자 서평 다 테러 하실 텐데 좋아요 눌러 주실 거냐고. 다 눌러요. 어떤 거 심지어 댓글도 달았는데요. 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 두 번 올라와서 그 시소의 고양이가 네. 책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거에 따라서 두 마리가 마주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기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뚱뚱한 애예요, 걔는. 뚱뚱한데 보통 우리가 접지라고 하죠. 책이 접히는 부분. 그림책 작업할 때 그게 좀 애매해요. 가장 그림이 이렇게 딱 접혀버리면 이제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아쉽다. 쫙 펴져서. 그래서 여기 편집장님께서도 쫙 펴지는 그 재본 방식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정중앙에 뚱뚱한 애를 이렇게 위치하게 만든 거는 이제 얘네들이 실컷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갈 때다 하고서 이렇게 고양이가 쿵 내려오는 거는 그 무게 중심처럼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 보면 이제 나른해지는 어떤 상태의 느낌 이런 것들을 그 뚱뚱한 고양이에게 한번 느낌을 좀 줘봤습니다. 네. 네. 두 마리처럼 느꼈군요. 두 분이나 똑같은 질문을 해주시네요. 그것도 괜찮아. 그렇다고 할 걸 그랬네. 분명하셔서 좋다고 하시네요. 그 작업은 주로 밤에 하시는지 낮에 하시는지, 즉
밤을 좋아하시는지 낮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좋아하는 시간대는 새벽을 좋아합니다. 예,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때 약간 뭔가 좀 기분이 청량하기도 하면서 새벽을 좋아하고 언제 작업하냐고 얘기하면 제가 저라는 한 사람이 한 5교대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작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저는 저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좀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모두 다 이렇게 작업대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모두 하면 하루 종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잠이 좀 없어서 많이 안 자기 때문에 책상에 그냥 누가 큰 일이 있지 않고 밖에 외출할 일이 없으면 한 20시간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많이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작가님한테 인생 그림책은 어떤 그림책 있다면 어떤 건지 알려달라는 질문 많이 올라왔어요. 제 인생 그림책. 네. 저 뭐 많이 얘기했지만 100만 번 산 고양이 굉장히 좋아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은 끼리꾸루라는 그림책입니다. 이구아노돈이라는 큰 공룡이 작은 끼리꾸루를 만나서 세상이 좀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는 책인데 그 책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책처럼 약간 본능적으로 만든 책? 그런 책이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구조를 치밀하게 짠다기보단 약간 자유롭고 본능적으로 만든 그런 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그 책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림책 작가로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림책 작가로 산다는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그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기 위해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시도 보고 성경도 읽고 언제부턴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뭔가 참 생각이 잘 안 난다 하면서 책을 볼 때도 있고 영화를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저 만화 영화도 좋아해서 만화 영화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그냥 다 하나가 돼버린 것 같아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게. 그래서 별거 다 하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래서 이걸 좋은 말로 하면 그림책이 종합예술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피아니스트 이름 다시 한번 말씀. 글렌 골드. 예. 그 책 얘기도 같이. 네네. 제가 워낙 좋아했었어요. 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 때 제가 북카페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그 클래식이기도 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해서 8년인가 아침마다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너 지겹지도 않냐 이러는데 그 피아니스트 음반을 많이 들었었고 그 피아니스트에 대한 제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그림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실 오래전에 생각했다가 제 기억 속에서 처음 멀리 있었어요. 근데 시소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북토크 할 때였죠. 그때 송지연 편집장님한테 내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다. 근데 그 피아니스트 그림책을 난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날 급작스럽게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언제부턴가 편집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 회의다. 이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다 이상하게 막 곁다리로 가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취미가 없어요. 만나면 다 그냥 맨날 책 얘기거든요. 그게 누구 좀 다른 작가 좀 헐뜯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럴 때 이렇게 뭔가 약간 다 책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사는 얘기로 넘어갔다 다시 책 얘기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좀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글렌 골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피아노 선율만 흐르고 있다는 거. 네. 선생님 캐릭터 중에 안경 낀 캐릭터가 유난히 많은데 네.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저는 안경 귀여워요. 꼬맹이들이 안경 낀 게. 그래서 안경 낀 캐릭터들이 좀 많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경 쓴 성인들을 표현할 때에는 약간 좀 현대인의 모습? 약간 고단한 느낌? 어른들한테는 그런 캐릭터를 좀 부과하고 싶어서 안경 낀 캐릭터를 많이 넣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어떤 그 모습이 귀여워서 많이 넣어요. 안경 쓴 모습들이 귀여워서. 네. 그리고 작가님의 MBTI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 그냥 편하게 얘기 드리면 저 별로 그걸 이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MBTI도 신뢰하지 않고 혈액형, 별자리, 사주, 팔자 다 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인간을 유형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전에 검사는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많이 뭐 해봐라 막 해가지고 근데 잘 저랑은 맞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독자가 그림책을 잘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보세요. 없어요. 그게 잘 보는 방법이 잘 세워두고 봐야 되나? 그림책에 대한 편견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사전 지식이 있다는 거가 좀, 저는 그 매체를 대하는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뭐 몇 세가 보는 거라든가 또 어떤 아이들이 보는 거든 뭐 인생 그림책이라든가 인성 그림책이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그 오롯이 책 자체로 사전 지식 말고 책 자체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추천받을 수는 있어요. 아, 그 책 너랑 네가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랑 야, 너 그 책 읽으면 너의 잠자리에서 잠 재울 수 있다 이러면은 그건 조금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에 빠져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림책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나는 귀신에 나오는 주인공의 다가와준 귀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쓰셨나요? 모델은 있는지요? 모델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 귀신이 저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야, 넌 안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존재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못 그랬어요. 못 그런 마음을 그 책에다 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거기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귀신은 뭐 변신도 해야 되고 놀래키기도 해야 되고 결국 귀신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대신 맨 마지막에 여러 존재들이 나와서 이제 친구들이 나와서 우리는 귀신이 됐다. 그러니까 넌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귀신이 되고 싶었지만 못했고 그런 제 마음을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꼭 치유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연출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이 아까 그림책을 세워두고 봐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눕혀놓고 보셨다고 여태 헛보셨다고. 이런 네, 재미있는 글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그림책을 쓰고 그리기 위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자질까지는 아닌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수업할 때도 그 방식을 조금 많이 쓰는데 포털 뉴스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내가 자주 클릭하는 뭐 사회면이면 사회면, 뭐 정치면 정치, 아니면 환경 문제면 환경 문제. 이 가장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클릭을 하는지 그거를 조사해 오라고 제가 숙제를 많이 시켰었어요. 그림책 숙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들을 전부 자세히 그리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걸 관찰하고 그리고 메모하고 기억하고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뭔가 상상력이 저 멀리에서 그리고 어느 날 영감님이 이렇게 딱 와주겠지라는 것보다도 저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는 방식을 가지시면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먼저 다가갈 수 없는 나는 어떻게 너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시소 표지를 보면서 문득 묻고 싶었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한여운의 시 님의 침묵에 나오잖아요.
만날 때 헤어질 걸 염려하느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못 다가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 자신이 왜 타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가 원인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상처받을까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 안 받고 타인을 안 만나면 됩니다.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상처받는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냐. 뭔가 선택했을 땐 뭔가를 포기해야 하고 뭔가를 포기하면 뭔가 하나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타인한테 다가가지 못하는지 그 원인부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와 가장 맞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요즘 읽는 책, 인문학 책 있는지 질문 올라왔습니다. 네. 아이들의 계급투쟁은 제가 얼마 전에 읽었었고요. 그리고 꼭 인문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데 일단 지금 글렌 골드 작업 중이라서 그 글렌 골드에 관한 책을 지금 한 3권 정도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한 피아니스트의 얘기이면서 동시에 예술가 그리고 예술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죽은 자의 집 청소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재밌게 읽었었고 그리고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도 제가 재밌게 읽었고요. 워낙 제가 제 동네에서 글쓰기 공부를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책도 제가 뭔가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고 뭐 하면서 읽은 책들이 요즘에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근데 선생님 힘드실 것 같아서 앞으로 5개만 더 질문하고 아니요. 계속해도 되나요? 5개요? 일단 선생님 상담하셨어도 잘 해주셨을 것 같다는 얘기랑 오늘부터 정순교를 창시하겠다는 말씀도 올라왔습니다. 팬클럽도 만드시겠다고 하고요. 50세 넘어서 그림책 작가 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네. 문학 전공도 안 하셨고 네. 그림 전공도 안 하셨습니다. 가능할까요? 저에게 가능성을 묻는다면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가능성이 제로일 때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문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그림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어느 늙은 선양 이야기도 제가 석파나 배워서 했거든요. 이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만약에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그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안 자고 연습하고 수련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는 좀 달라요. 이거는 학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것과 그림책 작가를 직업적인 측면에서 원하시는 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글을 배웠다, 그림을 배웠다는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은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생님 너무 뵙고 싶어서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어로 하셔야 되는 그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답변마다 예술이십니다라는 게 올라오고 있고요. 앞으로 그 예정돼 있는 작업들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단순하게 아까 이제 송지현 부장님하고 이제 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피아니스트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는 패스. 그리고 아까 산문집 물어보셨는데 예, 그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0세 이제 되셔서 그림책 작가에 대해 생각하신다는 분한테 제가 혹시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그림책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그 책에 실릴 예정입니다. 그냥 혹시 흥미가 가신다면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은 그닥 알려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산문집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죽은 동물들을 애도하는 그림책을 지금 거의 마감이 임박해 있는데 그 책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소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자들의 죽음을 다룬 그림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하죠. 다 얘기했다가 전화 올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작업 준비 중에 있고 계시네요.
그 아까 캄보디아어로 네. 아마 쭝리수어인가 봐요. 아, 안녕이요? 네. 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모르는 거라서 또. 네. 춤있어. 네. 네. 삶의 철학이 있으시다면 일희일비하자. 가 제 철학입니다. 그냥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이게 부안해동 하다가 아마 그러다가 갈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삶을 그만큼 충분히 느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자. 그게 저의 신조입니다. 네. 네. 이제 개인적인 욕심을 담아서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선생님에게 길벗 어린이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 질문이 네. 올라왔어요. 진짜로. 길벗 어린이 강아지 똥이었죠. 저에게는. 이러실 거예요. 저에게는 강아지 똥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출판사의 가장 큰 이미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소리의 추석 여행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런 제가 교과서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던 책이었고, 그 다음에 시소를 만나서 저에게 길벗 어린이는 송지연이란 한 개인을 만난 그런 출판사예요. 근데 이게 특별하기도 하면서 저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줬어요. 아까 뮤즈를 물어봤는데 아마 저에게 뮤즈라면 제가 만난 편집자들, 모든 편집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 송지연 부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걸 제가 또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준 늦게까지도 제 앞에서 진짜 이 리액션을 하느라고 너무 애쓰고 있는 우리 길벗 어린이 식구들도 있어요. 저에게 길벗 어린이는 제가 새로 만난 친구. 네,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은 친구라고 하면 될까요? 네.